안녕하세요. 학습심리학 2주차 1차시입니다. 네, 오늘은 학습과 행동의 연구 패러다임. 제목이 좀 어렵죠. 패러다임 이런 말들이. 이 패러다임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세계를 보는 세계관, 인간을 보는 인간관 할 때 뭐 그런 패러다임 말을 쓰는데 우리는 뭐 세계보다도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거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어떤 틀, 관점 이런 것이 이제 패러다임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선천적 행동을 구비한 유기체가 학습할 필요가 있을까? 자연 선택과 학습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학습을 통해 생겨난 행동도 부적응적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학습과 행동의 연구 패러다임. 학습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고 인간의 소위 심리 또는 행동, 마음 뭐 다 뭉뚱그려서 결국 인간 이해가 될 텐데 이 인간 이해를 연구를 할 때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느냐를 배우는 것이 오늘 주제인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올렸어요. 요거는 지금 학습 연구 패러다임하고 무관하진 않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100분여에 걸쳐서 나눈 설명드렸던 그것이 제가 잘 전달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보시고 여러분이 잘 대답할 수 있으면 제가 잘 전달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먼저 올려봤어요. 그래서 오늘 할 주제와는 무관하지 않지만 바로 본론은 아니거든요. 자,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뭐 이건 가상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어쨌든 적절한 선천적인 행동을 태어났어요. 즉 적절하다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 지금 현상 상황에서 우리 생존에 필요한 즉 적응적인 행동을 내가 딱 갖추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학습이 필요합니까? 앞선 시간에 변화를 얘기했죠. 심리학하는데 왜 변화 얘기하지? 학습 얘기하는데 왜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이런 거 얘기하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뭐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 외우고 이런 것들은 아주 조그만한 한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얘기를 제가 되게 흥분해서 강조했던 것 같아요. 자, 그걸 다 포함해서 변화를 얘기를 했었는데 왜? 학습이 왜 필요하죠?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학습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 했어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뭐 실제 이런 세상이나 이런 뭐 생물은 없지만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딱 고정된 환경에 적응적인 것을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났어. 그럼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왜 이 질문을 하느냐?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우리도 끊임없이 변화함으로써 적응해야지만이 생존과 번식이 가능한 것이 우리의 존재인데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의 산물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행동 그리고 그걸로는 이 시간에도 변화하는 이러한 것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왜? 이건 느리다 했죠. 왜? 세대를 거듭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느리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변화하는 것에서는 어떻게 적응하지? 바로 학습을 통해서 한다 해서 바로 학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뭐 다른 비유적으로 하면 학습의 정체성을 지금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잘 하셨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잘 전달한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먼저 들어봅니다. 복습 겸. 그리고 두 번째, 자연선택과 학습은 어떤 점에 비슷합니까? 어떤 점에 비슷하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변화에 적응하는 메커니즘, 기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선택과 학습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자연선택은 개체 집단 전체, 세대를 거듭해서 일어나는 종의 변화, 즉 변화하는 환경에 종 전체가 변함으로써 선천적으로 어떠한 적응적인 행동을 타고나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고 학습은 뭐 내가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내가 적응하려면 이 자연선택으로 안 되죠. 왜? 세대를 거듭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 했으니까 바로 내 개체가 변화하는 데 필요한 것이 학습이죠.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이거는 종의 적응, 이거는 개체의 적응. 비슷한 점은 변화에 적응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다. 이게 비슷하죠. 하나는 선천적 적응 기제, 하나는 후천적 적응 기제.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관련된 건데 답을 잘 하셨다면 제가 잘 전달했다라고 저는 여기십니다. 자, 그러면 학습을 통해 생겨나는 행동은 부적응적일 수 있다. 우리는 뭘 배우면은 적응하기 위해서 배우죠. 그런데 자연선택도 분명히 부적응이라 그랬죠. 부적응이라 그런 게 죄송합니다. 적응적이지만 이 적응이라는 것이 항상 영구불변의 그러한 적응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했죠. 왜? 변하는 환경이, 즉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니까 적응적이었다 하더라도 환경이 변하면 또 부적응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체적인 특징도 있고 뭐 있지만 제가 광장공포증이라는 것을 이거 뭐 우리 공포증, 공짜 빠졌네요. 공포증이라는 것을 우리 심리학에서 뭐 임상
상담 이런 데 임상에서 다루겠죠. 다루겠죠가 임상에서 다루는 불안장애 중에 하나인데 이런 예를 가지고 제가 왜 이것이 적응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자연선택을 해서 주어졌는지 얘기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학습은 그러면은 부정적일 수 있습니까? 학습은 지금 적응을 위한 메커니즘인데 이것도 부적응적일 수 있습니까? 있죠. 왜? 환경이 변화한다면 그 변화한 상황이 내가 학습한 것을 통해 즉 학습을 통해서 적응적이었던 것과 뭔가 매치가 안 된다면 이 변화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부정적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는 또 반드시 치러야 할 필연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부적응이라는 것이 같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선택이든 학습이든 그죠? 그것이 상황마다 적응적일 수도 있고 부적응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그죠? 고정불변으로 항상 나쁜 것도 없고 항상 좋은 것도 없고 그죠? 그렇다는 얘기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 인간을 이해하는 학습 심리학에서 연구 패러다임의 하나의 관점과 관련된 질문들이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연구를 할 때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다음 슬라이드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건 경구인데 제가 좀 넣어놨어요. 여기 사진까지 이제 포함시켰는데 내 관심사는 나의 소망을 사실에 맞도록 만드는 것이지 사실을 내 소망과 조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린 지금 사실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뭐 사실을 배우려고 하는 접근법이 철학도 있고 뭐 과학도 있고 뭐 종교도 있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뭐요? 심리학을 하죠. 심리학은 뭐죠? 자, 심리학은 뭐긴요? 인간을 이야기한 학문인데 고대에도 심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에 상응하는 학문이 있었어요. 중세도 있었어요. 근대에도 있었어요. 근세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 심리학이라고 해서 심리학이라는 이러한 이름, 학제, 타이틀을 붙이게 된 것은 근대 심리학에서부터 시작해요. 중세 고대에는 심리학에 해당하는 것은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뭐 우리가 아는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중대 뭐 아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유명한 사람들 다 인간의 이해라는 것을 뭐 다 연구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거기는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정식 이름을 안 붙였지만 심리학이라는 정식 이름은 근대에 붙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심리학을 하고 있죠. 우린 지금 현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현대 심리학은 왜 이런 것들 구별되기 때문에 현대란을 붙였냐 하면은 현대 심리학은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즉 그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이때도 마음과 행동 이해했고 이때도 마음과 행동 이해했고 이때도 마음과 행동 이해했었어요. 이때는 주로 철학적으로 했고 이때는 주로 종교적으로 했고 이때는 이제 과학적으로 시작했는데 현대 심리학이 이런 심리학 이때의 인간이와 다른 독특한 점은 바로 과학적으로 한다는 거. 과학적 접근이란 말이 좀 어렵죠. 뭐 과학적 이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인 거예요. 다른 이 시대의 심리학 또는 소위 인간의 이해와 차이점을 두는 것은 자, 과학. 우리 지금 과학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챗 GPT, 인공지능이 있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연일 떠들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과학 시대에 사는데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이 침대입니까? 과학은 침대다 이런 광고가 나왔는데 과학 이거 얘기해보라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 하죠. 꼭 유럽의 중세 시대 때 기독교가 모든 세상과 인간과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설명했던 관점이었고 그거라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가치를 둔 것처럼 지금은 과학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라틴어를 못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도 못해요. 저도 보지도 못해요. 하지만 그것을 절대 가치로 여기고 모든 인간의 행동과 마음과 세계관을 그렇게 설명했듯이 지금도 여러분 과학 얘기해 보라면은 과학시대에 살지만 과학이라면 최고로 생각하지만 과학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교수들 중에도 그죠? 가끔씩 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과학에 대해서 지금 하려는 뭐 과학 철학은 아니니까 우리 과학 앞선 시간에 얘기했어. 바로 뭐요? 객관적으로 관측한다는 것이 바로 과학의 목숨과 같은 일이에요. 관측이 뭐죠? 관찰과 측정을 줄임말이죠. 즉 객관적으로 관찰과 측정하는 게 목숨처럼 여겨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 뭐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사실을 안다는 게 뭐요? 객관적으로 안다는 거죠. 뭐 우리 심리학이니까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다르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학문에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학습 심리학에 있어서도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식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얘기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는 지금 여기서 현대 심리학이 과학적이고자 하고 그중에서도 심리학 안에서도 가장 과학적이고자 하는 학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이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그 의미를 제가 전하려고 흑설리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을 가져온 거예요. 이 흑설리라는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생물학자이기도 해요. 왜? 흑설리는 다윈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윈의 진화론을 이렇게 널리 전파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해서 별명이 다윈의 개라고 불러요. 좀 비유가 그렇죠? 어쨌든. 자, 이 경구를 넣은 이유, 바로 사실. 그리고 인생의 위대한 목표는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은 지식, 알미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 자, 지난 시간에 왜 우리 학습심리학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행동을 삼는지를 제가 강조했었어요. 오늘 또 그 강조할 거 바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할 때 마음과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 학습심리학에서는 마음 이거 연구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지난 시간에 장황하게 얘기했어요. 왜? 마음은 객관적으로 관측이 불가능해요. 객관적으로 관측이 가능해야지만이 현대 심리학의 그 전제를 만족한다면은 바로 심리학 안에서도 가장 과학적이라는 이 학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바로 연구 대상, 행동을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알미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고를 넣어봤고요. 자, 구체적으로 오늘 할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과 행동을 연구하는 방식은 자연과학적 접근법을 취한다. 이제까지 얘기한 거죠. 요 자연과학적. 이때 자연이라는 의미는 이거는 물질 또는 물리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화학, 물리학, 그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럴 때 과학적이다 얘기를 하니까 바로 심리학 안에서도 이 학습 심리학은 물질, 물리를 다루는 것처럼 이러한 과학, 즉 자연과학적 접근법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과학적이고자 하는 것, 뭐 자연이란 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될 텐데 어쨌든 가장 과학적인 접근법을 하려면은 객관적 관측이 불가능한 그죠? 그런 마음을 연구해야 되겠어요. 바로 우리 신체라는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의 행동을 연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학습 심리학에서는 가장 자연과학적, 과학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행동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거 들어보시면 좀 이상하다 심리학, 상담 심리학이나 뭐 여러 가지 심리학 들어보면은 참 알아듣기도 쉽고 우리 삶에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학습 심리학에는 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지 하는데 현대 심리학의 그 개념 정의하에서 보면은 이게 가장 현대 심리학적인 거고 다른 것들은 문학적 심리학 이런 요소가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편견일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는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마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때는 결국은 행동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마음 같은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지. 깊은 바다 속에 용왕님이 계신다 해서 용왕님이 계시나요? 제우스 신이 있다 해서 제우스 신이 있나요? 우리가 용어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또 이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착각을 주는 또 그런 반대급부도 치르는데 마음이란 용어가 있다 해서 마음이 과학적 연구 대상처럼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경우가 흔히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연구 대상을 행동으로 삼는 거예요. 그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물리적 사건들을 강조한다. 바로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일으키는 또 물리적 사건. 이것이 가장 과학적인 현대 심리학의 조건을 만족하는 학습 심리학의 연구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연구 대상을 행동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자, 자연과학에서 어떤 일을 설명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나누는 물리적 사건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게 뭐요? 인과관계를 설명한다는 거야. 과학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인과관계. 야, 우리가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그 둘 사이에 전체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밝혀내는 것. 정확하게 얘기하면 추론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구 대상 행동을 가지고 그 행동이 결과라면은 그 행동의 원인이 뭐지? 바로 그것을 물리적 사건으로 좀 전에 왜 물리라는 얘기를 하는지 말씀드렸죠. 그걸 밝혀내는 게 이 현대 심리학. 그 중에서도 가장 과학적이고자 하는 학습 심리학이 추구하는 바예요. 연구 패러다임이에요. 자, 변화만이 불변이다.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왜 이 말을 다시 하죠? 변화만이 불변이다. 변화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으려면 적응하려면 학습을 해야 된다. 바로 그 학습의
의해서 우리가 변화하고 학습의 결과가 바로 인간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마음 이따위 그런 용어일 수도 있는 그런 단어 쓰지 말고 바로 행동만 보자는 거. 그 행동은 끊임없이 변한다. 어떻게 생겨나지? 학습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리고 자연선택이 진화의 삶을 생겨난다.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변화로서 적응하고 존재하고 번식하는 우리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이해하는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연구 패러다임이에요. 즉 변화는 운동이다. 운동 즉 이게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는 변하다. 이렇게 되네요. 운동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니까. 자, 운동은 변화는 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그 시간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몸뚱아리가 있는 이 물질 세계,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이지 이 시공간을 떠나서 물질 이면의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세계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이니 신이니 뭐 이런 말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과학이라는 그런 범주를 벗어나니까 다 이게 지금 과학적이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물리적 사건이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자연과학적, 과학적 연구할 수 있죠. 그럼 물리적 사건, 즉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 존재, 물질 덩어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예요? 행동이 뿐이죠. 뭐 마음 이따위 정신 이런 개념 안 쓴다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그건 또 논의해 보겠지만 여기서는 이 입장에서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제가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름일 뿐일 수 없다는 이름일 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 말은 있지만 진짜 있는지 없는지 퀘스천이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퀘스천인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런 이 연구를 해요. 확실한 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과학의 목숨처럼 여기는 것인데 자, 자연과학적 접근은 물리적 대상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 심리학에서는 행동을 다룬다. 그럼 그 행동이 어떻게 생겨났냐? 자연 선택이 진화의 삶으로 생겨났고 이 순간의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져 생겨났냐? 학습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 학습은 어떻게 되어졌냐? 앞으로 배우게 될 고전적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로 되어진다. 이게 인간이의 전부라는 거예요.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은 감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금방 얘기했죠. 이걸 초월해보면 형이상학이 되어지고 이제 포세이돈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예전에 소크라테스 이전이라면. 그리고 뭐 동양에서는 아니면 우리 한반도에서는 용왕님이 어떻고 뭐 저승사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오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있을 수도 있는지 없을 수도 있는지 논쟁하는 그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안 다루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정신이 있다면 그건 대상이 아니고 있다면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정신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용왕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제우스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포세이돈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포세이돈이 바닷속에서 폭풍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이 정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이 사회적 동물이 만들어낸 그냥 영혼, 신, 포세이돈 같은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음, 정신 그런 거 안 다룬다는 거예요. 정신도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물리적 사건을 설명. 그래 정신도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걸 또 어떻게 과학적 대상으로 삼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도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과학적 대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정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정신이 용어일 뿐이다 했는데 우리가 흔히 정신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행복이다. 이건 당장 우리가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위해서 산다라고도 얘기하죠.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어떤 다른 고차원적 의미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행복이란 거 결국 여러분이 내 자신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저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어떻게 알아요? 결국은 행동을 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관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을 아는 것도 결국 뭐예요?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즉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연구하면 이것도 결국 뭐예요? 행동인 거죠. 굳이 붙이다면 행복, 행동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행복, 단어 필요 없이 행동을 설명하는 거. 이 행동을 연구하려면 좀 이따 볼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행복 얘기하는 주관적인,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사건을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행동을 바꿔서 연구하면은 다른 분야에서 너네 학습 심리학은 행동만 연구하지 인간에게는 마음도 정신도 있고 행동도 있고 불안도 우울도 있는데 왜 그런 거 연구 안 하냐 하지만 우리 그런 거 다 연구해요. 어떻게? 그것을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행동이란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과학적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 심리학에서는 행동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현상을 행동이라는 개념 정의로 바꿔서 연구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비판하는 비판은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비판이에요. 여기서는 행동이라는 개념으로 행복이니 뭐 사랑이니 뭐 정이니 불안이니 공포니 뭐 기쁨이니 주의니 감각이니 지각이니 이런 것들 다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구 대상은 제가 지금 말하고 뭐 손짓하고 우리 밥 먹고 뭐 달리고 앉고 하는 이런 행동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가 정신, 마음이라 얘기하는 그러한 암묵적 상태, 내적인 행동,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이런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관측해서 행동의 이름으로 다 다루겠다는 것이 바로 학습심리학에서의 연구 패러다임이에요. 자, 행동이란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이다. 자, 이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개념 나와서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아니라면 지금 하면 되죠. 행동이란 유기체가 하는 것이요. 모든 것이요. 그런데 뭐 측정 가능한. 왜 측정 가능한 말을 넣죠? 바로 과학적이 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이거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행동이란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 그럼 내가 불안하다, 우울하다, 뭐 중독이 되었다, 행복하다, 여러 가지 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소위 정신적이라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측정만 하면은 여기서는 행동이란 개념을 바꿔서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학습 심리학의 패러다임. 경험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혹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노출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행동은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이고, 자, 학습은 우리가 어떻게 개념 정의했죠?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 이게 학습 개념이요. 여러분 학습, 저만 하더라도 학습 생각하면은 수학 잘하고 영어 잘 외웠어, 그죠? A뿔 받고 뭐 서울대 가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학습의 아주 귀퉁이에 있는 자그마한 부분이고,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 여기서 핵심은 경험이 핵심 용어고 행동이 핵심 용어고 변화가 핵심 용어예요. 그래서 행동을 여기서 개념 정의하고 이 경험을 개념 정의해야 되겠죠. 우리가 경험하면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딱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 연구를 해야 되니까. 객관적 연구를 해야 되니까. 행동은 뭐다? 내가 해외여행 갔다, 뭐 나는 어제 사고를 당했다. 이런 식의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의 행동에, 여기 유기체라는 말이 빠졌는데 뭐 빠지나 안 빠지나 뭐 마찬가지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노출되는 것이 경험이에요. 우리는 경험한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자유의지에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유의지다, 자발적이라는 것도 우리의 주관적인 용어죠. 자유의지도 행동으로, 즉 조작적 정의에서 행동을 다룰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행동이라 할 때는 내가 뭐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죠. 철학에서 이거 엄청나게 논쟁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 행동은 뭐예요? 노출되는 거예요. 뭐에 노출되죠? 나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즉 물리적 사건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물리적 사건, 즉 내 주변에 일어난 일이겠죠. 환경전의 사건이든 타인의 행동이든, 타인의 행동도 나한테는 결국 환경에서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이러한 물리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면은 나는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나의 행동은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학습 심리학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째. 여기서 사건은 뭐냐? 이제 앞으로 계속 쓸 용어를 자극이다.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 특히 이 분야에서는 자극, 반응, 행동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바로 자극이 뭐?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자극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이 변화할 때 경험을 개념 정의했고 행동이 뭔지 개념 정의했고 학습이 뭔지 지난 시간에 개념 정의했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자극이 뭔지 개념 정의했어. 자극은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건. 그리고 경험은 그 사건에 노출되는 것. 바로 그런 경험으로 해서 행동이 변하는 것. 행동은 뭐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 그것이 변하는 것이 바로 학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학습 개념 정의, 행동 개념 정의, 경험 개념 정의, 그리고 자극 개념 정의. 요거 다 뭉뚱그려서 여러분 딱 정리하시면 좋을 텐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환경상의 사건이든 유기체 내의 사건,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물리적 사건이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그렇고. 너 말하는 거 뭐 마음 정신이 하는 거 아니야? 마음 정신? 글쎄요. 뇌 안에서 우리 뇌 심리학 안에서 뇌관에서 배우셨습니까? 뇌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죠? 전기 신호를 일으키고 화학물질 분비해서 결국 내 근육을 수축시키고 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물리적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환경산의 사건이든 유기체 안에 일어난 사건이든 다 이거는 물리적, 물질적인 것이고 그것이 그 사건 곧 자극이라 했으니까 이 자극도 뭐요? 조작적 정의함으로써 결국은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요.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정신적이라 얘기하는 것조차도 다 뭐요? 물리적 자극으로 그리고 물리적 사건으로 해서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바로 이 학습 심리학이
인간을 이해하는 패러다임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연과학적 접근법 실증적이 한다. 이 실증적이 객관적으로 관측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러지 않으면 우리 순환론에 빠진다는 거. 여기 뒤에 보면은 문을 꽝 닫았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화가 났어. 그럼 화는 정신이고 마음이고 우린 평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좋아요. 그럼 이게 원인이고 결과를 합시다. 행동의 원인은 정신, 마음이다. 이 경우에 구체적으로 화가 났다. 그럼 화를 설명해야죠. 화가 뭐예요? 글쎄. 그럼 화가 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문을 꽝 닫았으니까. 왜 문을 꽝 닫았는데? 화났으니까. 왜 화났는데? 문을 꽝 닫았으니까. 왜 문을 꽝 닫았는데? 화가 났으니까. 뱅뱅뱅뱅뱅뱅 도는 순환론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심리학 내용이 제가 보기엔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제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화라는 것도 뭐요?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행동으로 다뤄서 관측하면은 결국 행동, 즉 내적으로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 즉 자극이 결국 문을 닫는 행동, 물리적 사건을 일으켰다. 즉 물질에서 물질로, 물리에서 물리로, 자극에서 그 행동으로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만이 실증적이지 왜 나는 그렇게 행동했을까? 화가 났어. 너는 왜 그래? 우울하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말 바꾸치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좋은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 뭐 지금 과학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 살펴볼 수도 없고 여기 보면은 요 수도사가 나오는데 이분이 윌리엄이란 사람이에요. 오컴이란 지역에 살던 윌리엄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이 영어 그대로 올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은 가장 간단한 것이 가장 좋다. 즉 우리 심리학에 있어서 좋은 접근법이나 좋은 이론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한, 즉 달리하면 가장 적은 개념으로 가장 많은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 이론이다, 접근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과학이 취하는 견지예요. 그렇다면은 문을 왜 깡짜지?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화가 났으니까. 그러면 화를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죠? 꽝 닫는 행동. 그리고 화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 내적으로 일어난 물리적 사건으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그렇게 다루면은 이거는 또 하나의 행동일 수도 있지만 또 문을 꽝 닫는 행동을 일으킨 하나의 원인에 대한 자극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가장 간단하게 자극에 대한 행동 또는 반응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개념만으로도 우리가 얘기하는 화다, 행복이다, 불안이다, 공포다, 뭐 만족이다, 뭐 중독이다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고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 바로 오컴이 얘기하는 이 만족,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킨다. 어디 심리학 안에서 뭐 심리학 다른 분야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비교하면 이것조차도 또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심리학 안에서는 바로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 패러다임 접근법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랄까 이것을 오캄은 이제 윌리엄이라는 이 수도사가 살았던 지역인데 이것을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그래요. 이 오캄의 면도날은 이 심리학뿐만 아니라 학습 심리학뿐만 아니라 과학과 관련해서 요즘 학문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이론이 좋은 이론이다. 그래서 뭐 대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심리학 안에서는 이 학습 심리학의 연구 패러다임이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캄의 면도날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조작적 정의예요. 조작적 정의가 뭐 어떻게 한다? 즉 우리의 관심이 되는 인간이에 있어서 관심이 되는 대상들을 다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이란 개념으로 바꾸는 작업을 조작적 정의라 그래요. 즉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 연구하기 위해서 행동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조작적 정의예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란 말은 뭐냐면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행동을 측정의 면에서 정의하는 것. 말이 반복되는 것 같죠? 달리 얘기하면 조작적 정의란 것은 우리가 연구 대상이 행동이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바를 다 측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 조작적 정의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침이 나온다. 침 분비, 요거 행동이죠? 요걸 조작적 정의,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솜을 입에 딱 물고, 그죠? 그 침이 흡수된 다음에 솜에 무게를 지어서 조작적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레몬을 먹거나 레몬을 생각하면 침이 나오죠. 그러면 레몬을 생각할 때 자 여러 사람
두고 그 사람들한테 입에다가 이제 마른 솜을 넣은 다음에 자, 레몬을 생각했어요. 아니면 화면에다가 레몬을 띄워놓고 아니면 화면에 누군가 레몬을 씹어 먹으면서 막 찡그린 인상 짓는 표정을 본 다음에 그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만큼 공감했는지 어느 만큼 자기가 심리적으로 소위 심리적으로 그러한 시큼한 경험을 했는지를 어떻게 측정해요? 시큼한 경험을 했다, 보고 공감을 했다라는 것이 소위 정신적, 심리적 현상인데 그걸 지금 우리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측정하고자 어떻게 해요? 침분비되는 걸 재는 거예요. 바로 넣었던 솜을 끄집어내서 무게를 달아보면은 어떤 사람은 조금, 어떤 사람은 많이 해서 무게가 다르겠죠. 그러면 바로 그 솜의 무게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침분비가 얼마 되었고 이 사람이 그 화면에 대해서 즉 보고 있는 그 사건, 자극에 대해서 행동 변화가 어느 만큼이니까 어떠하다 해서 그 사람의 한 예지만 요걸 통해서 사람 간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것을 조작적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침분비 반응인데 불안 반응, 공포 반응, 우리 심리학에서 관심 있는 것들은 조작적 정의만 할 수 있다면 다 이런 식으로 연구할 수 있고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학습 심리학의 연구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자, 감정과 사고는 이건 정신적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할 수 있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거 감정 사고라 부르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부르자는 거예요. 왜? 행동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으로서 측정 가능한 것. 이렇게 개념 정의했으니까. 자, 공포라는 거, 이거 감정에 해당하겠죠. 이거 심박률이나 호흡률 또는 근육의 긴장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바로 행동으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자, 조심할 점은 심박률, 호흡률, 근육의 긴장도 같은 이런 것들을 행동한 이름으로 측정해서 이것이 어떠냐에 따라 소위 내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공포가 어떻다고 추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포라고 이름 붙인 심리적, 정신적 그런 경험 자체를 그죠? 행동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도록 다룸으로써 바로 이것 행동을 연구하는 거지. 굳이 얘기하자면 공포 행동을 연구하는 것이지 이러한 행동을 측정해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포를 어떻게 어느 만큼 경험했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공포라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또한 유기체가 하는 것인데 이걸 측정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공포 행동을 제모로서 공포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은 정신이고 행동은 신체적이기 때문에 생각은 행동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거는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유기체가 하는 것이죠. 소위 정신적이라는 것도 그러면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행동의 개념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생각도 인간 또는 다른 동물들도 하는 무언가예요. 그래서 아까 행동 개념 정의를 어떻게 했죠?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 즉 측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동이고 그 행동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고 다른 동물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학습 심리학의 연구 패러다임이에요. 자, 또 계속 이어진 얘기입니다. 생각은 이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은 어떻게 이 관점에서 생각하냐 말이 반복되는데 생각은 암묵적 행동이야. 이것도 유기체가 하는 것이고 측정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꾼다면 행동인데 우리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정신이다, 마음이다, 사고다 이렇게 부를 뿐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즉 감정, 사고도 암묵적, 즉 안에 숨어서 잘 안 보이는 행동일 뿐이다. 이렇게 다루고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 이런 거 심리하는 사람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조현병 환자들은 종종 환청을 경험하는데 연구해 보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환청은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듣는다는 거. 결국 뭐예요? 자기 목소리, 자기 말하는 행동이라는 거. 즉 자기가 자신에게 소리 없이 말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생각함으로써 환청을 경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암묵적 행동, 생각 또는 사고, 감정도 행동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흔히 생각, 감정, 사고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제가 지금 손짓, 발짓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행동과는 달리 잘 보이지 않는 행동이라 해서 암묵적 행동을 얘기하고 그 예를 지금 조현병 환자에게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할 때 보면은 그죠? 바로 우리가 평소에 말하거나 생각할 때처럼 관여하는 얼굴 근육이나 성대 근육이나 손가락 근육들이 움찔움찔 하더라는 거.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런 성대 근육이나 이런 것들
를 통해서 소리만 못 낼 뿐이지 이 사람들도 결국은 뭐요?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또 다른 행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생각은 암묵적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근년에 뭐 꽤 됐지만 여기에 보면은 질 볼트 테일러라는 실제 이게 뇌과학을 하고 뭐 인간 이해에 관련된 학자가 있는데 이 여자분이 뇌졸중으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의식을 거의 뭐 이렇게 정상적인 의식을 못하고 말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낸 책이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책이 벌써 꽤 됐네요. 발간됐는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대중매체에 강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 이름만 넣어서 찾아보시면 금방금방 동영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말을 못했을 때 우리는 말은 행동이라 생각하죠. 겉으로 보이니까 말을 못했을 때 생각도 상실되더라는 거. 바로 이걸 통해서 아 생각도 또 다른 행동일 뿐이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각, 사고, 감정은 행동과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도 또 하나의 다른 행동이므로 그걸 관측할 수 있는 형태로 조작적 정의에서 여기에서는 다루는 것이 바로 학습심리학의 연구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작적 정의는 행동의 과학적 분석에서 핵심적 요소이다. 바로 행동의 과학적 분석뿐만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과학에 있어서는 이 조작적 정의는 목숨과 같은 과정이에요. 왜? 객관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가 중요해요. 그런데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조작적 정의는 그죠? 물리학이나 화학에서의 조작적 정의보다도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심리학이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 학습 심리학에서의 연구 대상은 행동이고 여기 이 경우에는 과학을 중요시 과학적 입장이 되고자 하는 가장 강한 과학적 입장을 지닌 심리학이기 때문에 이 조작적 정의는 핵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리학자 중에 바우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내성 관찰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아 나는 화가 났기 때문에 난 우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행동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면 심리학이라는 것은 아예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뭐죠? 행동이 중요하고 우리가 사고, 감정 이런 것들은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또 다른 행동일 뿐이라는 것을 이 경구를 통해서 다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사고, 감정 뭐 이런 거 가지고 설명하는 분야가 심리학, 현대 심리학에서도 많죠. 특히 상당 장면에서 보면 그런 용어들이 막 짬뽕돼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학습 심리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제 편견을 담아서 보자면 거기에는 비과학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치료도 잘 안 되고 설명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습의 측정. 오늘 또 내용이 많은데요.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학습의 측정. 자, 여기서는 연구 대상이 행동이고 객관적 측정이 중요하다 했는데 학습은 뭐죠?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죠. 그러면 학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바로 그 행동 변화를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학습의 측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학습의 정의에 따라 학습의 측정은 행동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왜?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니까 학습이 일어났는지 일어났다면 어느 만큼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려면 학습을 측정해야 되겠죠. 바로 그 행동 변화를 측정하면 학습을 측정하는 거예요. 학습은 경험이란 행동 변화다. 이 정의 또 나오죠. 이거 항상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 의미도 알아야 되지만 무조건 외울 것이 아니라 학습을 측정하는 것은 행동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바로 이 말을 지금 이 말을 지금 풀어서 하는 거예요. 즉 행동의 변화란 행동의 어떤 측면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대체 어떤 측면이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보려고 해요. 학습의 측정이니까. 자, 첫 번째 학습의 측정에는 오류를 측정할 수 있고 양성을 측정할 수 있고 강도, 세기를 측정할 수 있고 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잠재기를 측정할 수 있고 비율을 측정할 수 있고 유창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한 7가지 소개해요. 바로 이러한 행동상의 이러한 점이 변한다면은 바로 뭐 학습이 일어났다. 이렇게 봄으로써 학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바로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관찰하겠어 과학적으로 연구하겠다라는 것. 자, 오류입니다. 뭐 동물의 경우는 놔두고 여러분이 당장에 시험 보는 거. 우리 과목도 시험을 볼 텐데 시험 보는데 중간 시험 보고 기말 시험 보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또 유사한 과목 시험 볼 때마다 예를 들어서 학습 심리학과 관련된 시험을 여러분이 몇 차례 본다 합시다. 여러분이 학습 심리학을 잘 학습했는지 알려면 어떡하죠? 바로 그 시험에서 점수가 점점 상승하면 달리하면은 틀린 문제가 적을수록 즉 오류가 감소하면 여러분이 학습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운전면허, 실기시험이든 필기시험이든 영어 단어 외우기든 토플 시험이든 아니면 뭐 어떤 형태든 우리가
즉 잘못 뭐랄까 오류가 감소되면 그러니까 학습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볼 때 바로 행동의 변화, 뭐 행동에 오류가 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학습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구한다는 거요. 자, 오류. 두 번째 행동 양상이에요. 여러분 뭐 운동 기술, 조금 전에 뭐 운전도 그랬지만 운전하는 그것도 보면은 뭐 전문가가 보면 초보자인지 전문가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뭐 당장에 뭐 달리기, 러닝, 간단한 달리기도 보면은 달리기 자세란지 보면은 이것이 전문가인지 학습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초보자인지 알 수 있죠. 즉 초보자, 전문가 그 차이가 뭐예요? 바로 학습이 어느 만큼 잘 되었나 안 되었냐 이런 것들의 또 다른 표현 아니에요. 초보자, 전문가라는 뜻이 뭐 춤추기, 글자 쓰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그 행동이 일어날 때 그 행동이 취하는 형태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양상이에요. 양상.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거울에 자기 손을 직접 보지 않고 거울에 비친 손을 보면서 이 별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죠? 요 공간 안에 여기다가 요렇게 선을 긋는 걸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긋지만 이걸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은 직접 보지 않고 앞에 거울에 비친 걸 가지고 여기 그으면은 이게 밖으로 삐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반복하면은 나중에 제가 지금 이거 화면을 보고 그린 것처럼 요 안에다가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바로 이렇게 안에다 그리지 못하고 이 가장자리 선에 지나가는 이걸 오류로 죄송해요. 요 가장자리 선에 걸치지 않고 안에 이렇게 매끈하게 그릴 수 있는 요게 바로 행동이 취하는 형태의 변화에서 양상 변화해서 바로 이런 경우에 이 별거리가 어느 만큼 학습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양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별거리가 뭐가 중요하냐 싶은데 뭐 이건 실험상에서 학습을 측정하는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지금 춤을 춘다든지 글자를 그죠 초등학생이 기억 미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렇게 글자를 잘 쓰게 된다든지 운동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 우리 젓가락질 하는 것도 양상 변화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 행동 변화 학습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이제 강도예요. 자, 뭐 여러 가지 예를 나오지만 역기 들기. 역도 선수들 올림픽 나가서 가능한 한 많이 들려고 하죠. 왜? 가능한 한 많이 들면은 그 사람 뭐 역기 들기라는 것에 있어서는 학습이 잘 된 프로 선수고 저 같은 사람은 뭐 100kg나 들까요? 100kg? 글쎄요. 뭐 한 50kg나 들까요? 이건 내가 지금 역도 무거운 그 들기에 있어서는 학습이 잘 안 됐다는 뜻이죠. 바로 행동의 강도 변화를 통해서도 학습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 멀리 던지기, 뭐 팔씨름 등등이 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에 속도 변화. 당장에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합시다. 내가 제가 뛰었는데 처음 20초를 뛰다가 몇 달간 연습하고 반년, 1년 연습하니까 15초를 뛰다가 더 연습하니까 12초까지 뛰었다. 뭐예요? 저 100m를 달리면서 속도 변화가 내가 달리기라는 행동에 있어서 학습이 잘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빨리 뛰려면 힘도 힘이지만 자세 같은 것도 더 교정을 받고 그죠? 효율적으로 뛰는 그런 행동 변화, 학습이 일어나야 되겠죠. 바로 속도 변화도 학습이 일어났는지를 보는 행동 측정의 한 지표가 된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예들 쭉 있는데 이거 다 지금 뭐 할 시간이 없고 제가 말씀드린 그 동일한 원리가 그대로 수술에도 그죠? 구구단 빨리 외에도 자동차 경주에도 다 적용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예를 가지고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잠재기요. 잠재기는 어떤 자극 이후에 자, 우리는 여기서 최소한의 개념을 가지고 최대한의 인간 이해를 하겠다. 그게 바로 오컴의 면도날을 만족시키는 어떤 조건이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자극, 행동 이거 가지고 한 학기 내내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학습 얘기하면서. 그런데 어떤 자극 이후에 행동이 일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죠. 이걸 잠재기라 그래요. 자극 이후에 행동이 일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잠재기라 그래요. 자극 이후 행동이 일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것을 잠재기를 한다. 자, 100m 달리기. 아까 100m 달리기는 출발점에서 고올린 종착지까지 이 걸리는 시간을 얘기한 것이고, 이건 속도고, 여기서 제가 100m 달리기는 뭐냐면은, 자, 100m 달리기 준비하고 땅 소리가 났어. 출발 신호 다음에, 즉 자극이죠. 그 다음에 딱 튀어나가는 행동. 이 사이에 차이가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은 딱 튀어나가는 행동이, 글쎄요. 1초까지는 안 걸려도 뭐 한 3분의 1초 걸리겠죠. 근데 운동선수도 어때요? 뭐 100m를 뭐 10초 미만에 뛰는 사람들 땅 하자마자 튀어나오는 행동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분의 1초 이렇게 걸릴 거예요. 특히 수영 같은 경우에 출발 이후에 입수하기까지 걸리는 그 시간 아니면 출발대에서 발을 도둠닫기 해서 딱 튀어오르는 시간 이거 100분의 1초를 줄이기 위해서 밥만 먹고 그것만 연습하잖아요. 우리 수영 선수들 보면 그거 뭐예요? 바로 잠재기. 그래서 이 경우에 100m 달리기든
출발 신호를 듣고 그냥 입수하기 위해서 발 구르는 행동하는 수영 선수들 간에 자극 이후에 행동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이 잠재기가 점점 준다면은 그 사람은 수영 선수로서 또는 100m 단거리 선수로서 학습이 잘 된 것이다 해서 잠재기도 학습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렇게 삼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비율. 비율은 단위 시간당 그 행동이 나타나는 횟수예요. 이 경우에는 분모에 시간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또는 뭐 10분 동안 그죠? 행동을 어느 만큼 하는지 즉 행동 횟수가 들어가는 거. 횟수인데 횟수를 했네요. 횟수. 이름 뭐예요? 이게 비율이죠. 이런 지우겠어요. 시간분의 횟수. 이게 바로 비율을 재는 거예요. 자, 구구단 외기. 1단은 없죠. 2단부터 9단을 외워. 그런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런데 100점이에요. 근데 제 옆에 친구는 9단 외우는데 30초 만에 다 외워요. 근데 다 맞췄어. 그럼 누가 더 9구단을 제일 잘 외죠? 저도 9구단 오류 없이 다 맞췄고 그 친구도 오류 없이 다 맞췄지만 그 친구는 30초 만에 외우고 저는 뭐 하루 종일 걸렸다면 그 친구가 9구단 외기 학습을 더 잘했겠죠. 바로 시간분의 횟수, 이것이 비율, 바로 행동 변화, 그리고 학습을 측정한 지표다. 타자치기, 그죠? 1분에 몇 타를 치느냐. 근데 1분에 몇 탈 치면 빨리 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00탈 쳤다. 근데 거기 보니까 글자가 오류가 많다 하면은 오류가 없는 사람보다는 타자치기가 학습이 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른 예들도 있습니다만 요 두 가지만 설명드리고요. 자, 비율과 관련해서는 요런 기계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어요. 요건 누가 기록기거든요. 시간이 요렇게 지남에 따라 요 그림처럼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모니터에 하지만 모니터에 하든 종이에 하든 이 다 같은 원리는 같죠. 이 두루마리 종이가 서서히 풀려나가요. 일정한 속도로 풀려나가고 이 막대기 끝에 이제 잉크가 졸졸 흘러나오는데 이 막대기는 뭐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위로 한 칸씩 올라가요. 그렇다면은 자,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한 칸씩 올라가는데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겠어요? 옆으로 계속 이렇게 평행선만 긋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비율을 잴 때, 즉 시간분의 행동을 측정할 때, 즉 비율, 달리하면 행동률 또는 반응률이 될 텐데 이걸 측정할 때 이런 기계를 가지고 측정해 보면은 우리는 요즘 종이 안 하고 모니터 하겠지만 하게 되면은 이게 뭐요? 반응, 즉 학습이 일어나는 패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봤던 오류, 양상, 잠재기, 속도, 강도 이런 것들은 시간이라는 측정 분모에 들어가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강도, 잠재기 그 자체 변화만 보는데 시간분의 행동이라는 횟수를 보는 이 비율 측정을 통해서 학습을 측정하면은 학습이 어느 만큼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볼 수 있지만 학습이 일어나는 시간이 변하면서 학습이 일어나는 패턴, 양식, 학습이라는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요 뒤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비율, 시간분의 행동이라는 횟수를 재는 비율, 행동률이 되고 반응률이 될 텐데 이 비율은 바로 학습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도 볼 수 있지만 오류나 강도나 이런 측정치처럼 그런 것도 볼 수 있지만 학습이 일어난다면은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일어나는지 그 패턴도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유창성은 좀 전에 봤던 비율, 행동률이라고 그랬죠. 그것과 오류 횟수, 아까 오류 따로 봤었죠. 그 두 개를 다 같이 고려하는 것을 유창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외국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것은, 그죠? 제가 한 문장을 읽거나 얘기하는데 1분이 걸린다. 근데 옆에 친구는 30초가 걸린다. 그런데 옆에 친구는 30초가 걸렸지만 그 안에 발음이나 단어나 말이 오류가 많다 하면은 그 친구는 행동률은 높지만 유창성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즉, 앞에서 봤던 행동률과 오류를 같이 고려하는 것이 유창성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학습의 측정치다. 자, 그 다음 째, 지금 시간이 지난 시간처럼 거의 50분이 되었는데 여기 넣어놓은 것들은 연습 문제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남는다면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겠는데 지금 이거 다 풀어본다면 1시간도 훌쩍 넘어갈 것 같으니까 제가 잘 설명해 드렸다면은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시고 요 각각에서 어떤 학습 측정치를 선택했는지 예를 들어서 과일 수확하는 사람이 상처나는 과일을 낳거나 잘못된 형태의 과일을 점점 덜 따게 된다. 이 사람은 과일 따기에 가면은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더 시급을 많이 받겠죠? 과일 따기 학습됐으니까 요것만 한 개만 풀어줘. 요 경우에 뭐요? 오류 감소를 측정한 거죠. 그죠? 얼마나 상품 가치가 있는지를 과일을 따느냐는 것을 학습한 거죠. 이런 식으로 재는다는 거예요. 자, 요 각각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연습해 보시고 아마 이 중에 그죠?
일부는 여러분이 보시게 될 뭐 퀴즈나 아니면 뭐 그죠 뭐 중간 시험이나 이럴 때 아마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될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학습의 적정치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렇게 연습해 보는 겁니다. 예, 이것도 다 지금 연습 문제 넣어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하지 못하고요. 자, 이거 하나 해볼까요? 제일 마지막 거. 도박하는 사람이 한 번 크게 떠난 다음에 더 큰 돈을 건다. 뭐요? 도박하는 행동이 변화가 일어났죠.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이 변화예요. 어떤 경험이었어? 한 번 크게 땄다는 경험이어서 투자하는 돈, 베팅하는 돈이 더 커졌죠.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학습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학습이 일어났던 걸 이 경우에 어떻게 측정해요? 돈을 더 크게 베팅했으니까 강도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런 식으로 학습 심리학은 행동을 연구 대상을 삼아서 이런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이번 주제 바로 학습 연구의 패러다임입니다. 자, 지난번하고 시간이 똑같네요. 자, 이번 시간 이게 마치고 곧 이어서 2차 시하겠습니다.